다음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교 교수님께서 일본 의사의 전통의학 개성과 전성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여이론 개원 50주년 기념 세미나에 한방병원 세션에서 발표할 조교 교수입니다. 1984년 본 의료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3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50년의 역사에서 37년을 공유한 제 인생은 한양방을 떠나 경여의료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정년 3년을 앞두고 50주년 기념 세미나에 초청하여 주신 연구부장 김진성 교수를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 일원화로 의사가 한방의료 행위까지 독점하는 일본 의사의 전통의학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의료 이원화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한의사와 의사, 한의사와 약사와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인가 하는 화두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 교수 파견 제도로 일본 국립 토야마 의학대학에 1년간의 유학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 뒤 줄곧 일본 의사나 약사의 한방의학 흐름이나 연구에 눈여겨보게 되었으며 그동안 눈을 뜬 견과 귀를 기울인 문을 가지고 2008년 일본 한방의학을 말하다는 타이틀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본 의사들의 전통의학 개성 부분은 이 책에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먼저 19세기 유럽이나 미국의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고대 중국의학의 뿌리를 두면서 근본적 개념과 의료 행위는 나라별 조금씩 변형은 있었지만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3국의 의료는 격변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20세기 중반에 정착된 의료 제도를 보면 중국은 1953년에 중의학으로 한국은 1953년 한의사라는 법률적 장치 속에 전통의학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 보호망 아래 전통의학의 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구미열강의 제국주의 흐름에 편성하여 국가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든 국가적 제도를 유럽식 제국주의로 변모를 시도합니다. 의료제도도 이에 맞추고자 1874년에 1차적으로 법률적 정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83년에는 의사 국가고시 과목을 고시하면서 전통의학을 빼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테두리에 전통의학에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120년의 역사가 흐른 21세기 들어서자마자 2001년에 의학부에서 전통의학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오늘날 일본 의사들이 전통의학을 어떻게 이어가고 오늘날 어떻게 활용, 발전시키고 있는지 하는 걸 눈여겨본다는 건 양한방 통합의료센터를 가진 본의료원 구성원들에게 시각을 넓힐 유용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역사적으로 말살되었을 전통의학이 어떻게 개성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의학의 말살을 시도한 지 20여 년 뒤 1910년에 와다 케이주로는 의료의 철퇴라는 저돌적인 타이틀로 책을 내면서 서양의학의 도전장을 냅니다. 부제로 한양방의학 비교 연구라고 할 정도로 일어나 서양의학에 대하여 한방의학의 가치가 있다는 실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15년에 서울에서
동서의학 신론이라는 번역본이 나오면서 우리의 의료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양의학을 배우고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의 한방의학 베이스의 최초의 의소로 지금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한방의학계의 최고의 거장인 테라사와 카츠토시는 올해 와다 케이주로의 일대기를 펴내면서 한방 부흥 불굴의 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대의 찬사롭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13년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이타쿠라 타케시는 내과 전문의로 일본 최초로 치료학 개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동양의학의 부활을 외친 학자이자 임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치료학 총론, 치료학 개론 등 8권의 저서를 남기면서 특히 후한시대 최초 임상의학인 상한론의 치료 체계를 서양의학 병명 중심의 치료 방법으로 넣습니다. 그는 도하이 기념병원 내에 본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와 같은 동아치료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약, 침구치료센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바바 타쩌지라는 걸출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914년에 도쿄대학 의학부를 수석 졸업하면서 교수직이 보장되는 산뜻한 삶의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한방의학을 응용하지 않는 도쿄대학 의대병원의 환멸을 느끼고 나와서 아카사카에서 교비로 평생 삶을 보냅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의 철퇴라는 저서를 낸 와다 케이주로에게 편지를 내어 그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평생 동양의학을 공부하고 진료에 응용하는 실학적인 자세를 견지합니다. 아카사카의 바바라라는 명의로 이름을 더 날렸으며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주치이기도 하였습니다. 1925년 집성내과학을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의료에서 양한방 통합의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의사학지에 바바 타쩌지의 한방과 실학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지금도 그의 해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견지한 한방을 포함한 통합의학과 실학이라는 면에서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는 동아시아 삼국에 큰 영향을 끼친 유모토 큐신의 황한의학이 출판됩니다. 우리에게는 한자 그대로 음력한 탕본구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의학에서 임상서의 효신 상한론을 서양의학을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재해석을 한 놀라운 업적으로 한국과 중국에도 번역본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번역본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임상응용 한방의학 해설은 지금도 필수 의서로 애독되고 있습니다. 1934년에는 한방과 한약이라는 월간지를 내게 되며 1935년에는 동아의학협회에서 한방임상이라는 월간지를 창간합니다.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번 달에 통건 806호가 나옵니다. 1939년 국립치바대학의 의학부 내에 동양의학연구회를 설립하면서 정규 커리큘럼 외에 희망하는 학생에게 한방의학을 강의합니다. 한방의학계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강사진은 말살되어가는 한방의학의 부활을 외치면서 자원봉사의 길을 걷습니다. 이들은 강의록을 모아 1941년 한방진료의 실제라는 책을 내면서 표준 한방임상 스스로 자리하게 합니다. 지금도 한방진료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저자 중 두 사람은 나중에 키타사토 연구소 동양의학종합연구소의 제1, 제2대 소장을 역임합니다. 1950년에는 일본 동양의학회가 설립됩니다.
일본 동양의학회는 일본의학회 산하 분과학회 등록이 두 번의 좌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1991년에 일본의학회 산하 분과학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1953년에는 일본 내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강연에서 사사키 타카오키는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이라는 타이틀로 두 의학의 공존에 대하여 설파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1957년에는 타케미 타로라는 걸출한 인물이 일본 의사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한방의학은 명실공히 부활의 날개짓을 힘차게 하게 됩니다. 타케미 타로 회장은 1957년부터 1982년 25년간 일본 의사회 회장, 1975년에는 세계의사회 회장까지 역임합니다. 그는 의료계의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부 차원에서 해낼 수 없는 한방의학 부흥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시행합니다. 그의 사후 업적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맹수 같은 의사, 명의로서의 그의 발자취는 지금도 의연히 남아 있습니다. 한방계에서의 타케미 타로 회장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1972년에 키타사토 대학 내에 동양의학 종합연구소를 설립함과 동시에 병원급의 한방의학 전문 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한방약을 즐겼고 스스로 한방의학을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한방의학자인 오즈카 케이세처 선생과 함께 키타사토 동양의학 종합연구소 설립의 측면에서 후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의사회 회장으로서 의료진 구축에 협조하면서 많은 주위의 방해 공작을 막아줍니다. 도쿄 시라가네에 있는 키타사토 동양의학 종합연구소는 명실공히 일본 국내에 자리한 최대 규모의 최고 의료진이 모인 일본 한방의학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리 동사의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WHO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쿄에 가면 잘 들리는 연구소로서 외관의 모습과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기 특화 진료실에서 코로나 후유증 진료를 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들은 한결같이 일본 최고의 한방의학 리더들이었습니다. 초대 소장이었던 오즈카 케이세처, 우리에게는 한자 발음인 대총경절로 알려진 인물로서 그는 유모도 큐신의 한방의학에 크게 감명을 받고 오로지 외길 한방의학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현대 일본 한방의학 최고의 대가로서 8년간 초대 소장으로 동양의학을 반열의 지위로 올려놓습니다. 특히 그는 학과 술이라는 양면성을 적절히 좋아하여 한방의학이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물리칩니다. 세간의 논란을 뒤로하고 우수한 임상치료 기술을 가져오는 실사구시 학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의 업적은 일본 의사회로부터 최고 우수 공로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저술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고전의 복간에도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대 소장인 야카저 도메이, 우리에게는 한자 발음인 시수도명으로 알려진 그는 저술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분량에 달하며 일본 의사회의 최고 우수 공로상 역시 받습니다. 이들의 저술은 한의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일찍이 많은 저서가 번역되었으며 병명 중심의 한의학을 구축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4대 소장인 하나와 토시코 선생의 한방진료 레슨은 저의 졸력이지만 한의사의 책상 위에 많이 올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타케미 타로 의사회 회장의 한방계 업적 중 하나는 1976년에 한방 엑기스 제제 70여 종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이로써 한방약은 국가의료 체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일약 발전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에 이미
50여 종에 가까운 한방 처방 엑기스가 보험약으로 확대됩니다. 전통의학이 말살되었다고 알려진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국가에서 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에는 관동 지방의 도쿄에 기타사토 동양의학연구소가 있다면 관서 지방의 오사카에도 이에 걸맞는 기구가 있어야지라는 열망에 긴키대학의 동양의학연구소가 생기게 됩니다. 1984년과 2002년에 교토에서 개최된 제17회, 제26회 국제내과학회에서 동양의학 세션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립대학에서만 한방진료과가 있었으나 1979년에는 드디어 국립대학인 토야마 의학대학의 한방전문진료실과 그에 맞는 의구교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일본 한방의학의 분수령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에서 한방의학 교실이 생겼다는 건 국립부산대학에서 한의학 전문대학이 생기기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만큼 소리 소문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전통의학의 맥이 대학의학부에서 시작됩니다. 초대 교수인 테라사와 카츠도시는 치바대학의학부 학생 시절 한방연구회에 들어가 한방의학을 공부한 골수 한방가이자 신경과 전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탁월한 의열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우리와도 여러 번 같이 학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1년간 그의 밑에서 공부한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나침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분야에서 전통의학이 내려오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약학 분야에서 세계적 업적을 이룬 3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세계에서 최초로 복의의 독인 테트로도톡신을 분리해낸 이노코 요시토는 한방약의 현대적 기전 연구를 시작한 선구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28세 독일 유학 중 요절한 그는 유럽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약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인물입니다. 1885년 일본 약학의 아버지 나가요시는 한약재 성분 연구를 하다가 마황에서 에페드린 성분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40년간 일본 약학회 회장을 하면서 한방약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습니다. 2010년에 그의 반평생 삶을 영화로도 나와 큰 반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906년 아사히나 야스히코는 도쿄대학 생약학 교수로서 인삼사포닌의 화학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한약물의 화학적 연구에 큰 업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독일 약학의 영향으로 생약학, 즉 한약물 연구로 세계적인 반열로 올려놓음으로써 전통의학도 이에 비례하여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에서 전통의학을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통의학을 담당하는 제1선의 일본 동양의학회에서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991년에 일본의학회 산하분과학회로 등록되면서 회원들끼리의 양한방 갈등 구조가 많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같이 학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전통의학의 고유한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학회의 3대 목표로서 근거 기반의 의한 의학, 통일된 교과서 작업, 한방의학 용어의 통일을 들었습니다. 본 학회에서 펴낸 교과서의 표지입니다. 왼쪽은 전문의를 위한 교과서이며 오른쪽은 통일교재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한방의학의 대응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근거 중심 의학 EBM이 대세를 이룹니다.
일본 의학계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여파로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건 전 학회에서 한방의학특별위원회를 두면서 진료 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학회에서는 EBM에 의한 한방 처방 사용 지침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노년과, 심신의학 분야, 이비인후과, 나아가 응급의학 분야까지 EBM 방법론에 의한 한방약 처방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의학회 한방지침 가이드라인과 기존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권성원 교수와 공동으로 펴낸 경계 너머의 한방 처방입니다. 의사와 약사, 한의사, 한국과 일본이라는 경계는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건너뛰자는 열망에서 이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학의학부에서의 전통의학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일본 의학부에서는 의학교육에서 한방의학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일입니다. 2001년 의학교육 가이드라인 작성에서 진료에 필요한 한약물 치료 기본 원리인 한약물을 학습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2011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의학부 교육 현황 조사를 보면 의학부 총 강의 시간이 줄어든 반면 한방의학 강의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에 한방의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일본 한방의학교육협의회에서 펴낸 한방의학 강의라는 공통교재가 이 사진에처럼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 국가고시에 한방의학 과목은 들어가 있지 않아 다음 목표는 당연히 의사 국가고시에 한방의학 과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일본 의사들이 한방약이나 한방의학 개념을 어느 정도 진료에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의 앙케이트 조사입니다만 일본 전역에 걸쳐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한 627명의 의사가 그 대상입니다. 주요한 항목만 보면 한방약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90%, 제1선택약물로 한방약을 사용하는 예도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919년 한방약 사용 톱 20를 보면 외과 및 하부 소화기 분야의 대근중탕, 신경과 분야의 억간상, 면역 분야의 보중익기탕, 상부 소화기 분야의 육군자탕, 여성 질환의 가미소요산, 근골격계 질환의 작약감초탕 등의 순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방약 수요 시장을 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OTC 일반용 한방약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2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전통의학이 말살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날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본 한방의학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본 의사들이 주는 가장 큰 실용성은 학과 술의 분리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또 학술을 말할 때 학과 술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저술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한방의학 거장인 오저가 케이세츠도 일찍이 학과술이라는 제하의 소논문에서 의학학문과 임상치료기술의 두 개념을 정립하여 응용력과 실용성이라는 지평선을 넓혔습니다. 서양의학의 잣대로 한방의학이 과학이냐 하는 논란을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 기술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개념을 확립시켜 놓습니다. 이처럼 일본 의사들은 한방약이 가진 치료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놓치지 않고 진료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기화한 업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둘째로 전통의학은 선조들이 내려준 경험의 업적으로서 당대의 학문적 배경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하여 새롭게 한다는 법고 창신입니다. 경험과 과학의 결정체를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당대의 학문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 손으로 써서 남긴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들의 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분기별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저수를 보고 학문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 경계를 초월하여 넘나드는 의료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제 제 얘기는 끝마무리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의료 체계로서 자리한 지 50주년 되는 우리 의료원의 포지셔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던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그린 대작으로서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자고 나면 의료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는 오늘날 고갱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 구성원 모두 50주년 되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위한 행위를 할 때 진정 그 모습이 빛을 발하고 아름답다고 할진데 병원이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슬로건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반성을 내비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의료 체계에서 한의 진료는 마이너입니다. 메이저의 양방에서 한의 진료의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태는 진정 환자 중심의 병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의사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는 그의 축적의 시간이라는 칼럼에서 생물이든 기술이든 진화의 핵심 요소는 딱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기는 다양한 변이,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살아남는 선택, 그리고 우수한 변이의 속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성이라고 말합니다. 혁신적 제품이나 기술을 갈구하는 기업에서 변이, 선택, 전성의 진화 논리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통의학의 개성과 전성이라는 제 얘기를 하면서 이정동 교수가 말하는 변이, 선택, 전성의 과정으로 이해하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를 위한 우수한 속성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전성된다는 논리로 대입해 봅니다. 이제 5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의료원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한방 기존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과학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근거를 쌓아가며 폐쇄적인 분위기를 탈피하여 더 개방적인 태도가 있을 때 또 다른 50년의 미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료원 경영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양한방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방법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객들은 어느 한 악기라도 픽살이 나는 관현악단은 2번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의료원 정문을 들었으면 양방과 한방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새롭고도 활력 넘치게 만드는 게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구성원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의사의 전통의학 개성과 전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조기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시각을 넓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모습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